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5. 자, 이제 중세를 가르는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의 변화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중세 도표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1에서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중세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교역의 확대, 도시의 성장, 장원의 해체입니다. 십자군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십자군이라는 큰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은 서유럽 사회의 어떤 생산력과 팽창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재정복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끝이 나는 게 그 이베리아 반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이슬람들의 거주지 그라나다를 1492년에 항복함으로써 재정복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슬람과의 투쟁이 어느 쪽에선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세기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을 위협을 하죠. 그래서 지원 요청을 받은 서유럽 세계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십자군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외친 클레르몽 공의회입니다. 십자군은 1차부터 8차까지 쭉 진행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군은 두 개입니다. 1차 십자군은 1096년에 출발해서 99년에 끝나게 됩니다. 성지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아주 드물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십자군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099년 예루살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4차 십자군은요. 독특한 십자군이에요. 십자군들의 그 여러 가지 목표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십자군 목적의 변질을 잘 보여주는 십자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송에 베네치아 상인의 개입이 있었고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요구한 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을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60년 정도 라틴 제국이 오히려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200년 동안의 큰 움직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십자군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참가해서 땅을 잃거나 권력을 많이 잃었던 제후나 기사의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왕권은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십자군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 문화나 비잔티움 문화와의 접촉이 계속되면서 르네상스를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료를 보고 갑시다. 박세훈 선생님 책 128쪽에 보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 셀주크 튀르크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형제들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신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져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형제들을 구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군과 관련해서 지도를 보면요. 유럽의 각지에서 출발을 하죠. 프랑스부터 해서 보르도, 툴루즈부터 해서 이렇게 쭉 1차 십자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점선으로 표시된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에서 출발을 하죠. 그때 해상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잔티움을 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가게 되는 이탈한 십자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십자군이 끝난 이후 유럽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교역이 확대가 됩니다. 세 개의 교역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도시들이죠. 지중해 무역권이 그 첫 번째입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등등의 도시가 발달합니다. 십자군을 거치면서 번영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특에는 잘 안 나오지만 롬바르드 동맹 역시 지중해 무역권에 들어가는 도시 동맹입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의 프랑스의 샹파뉴라는 지역에서 전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북독일 도시들을 중심으로 북유럽 무역권이 형성이 됩니다. 발트해나 북해 근처였고요. 이쪽의 도시들이 맺었던 도시동맹 이름이 한자 동맹입니다. 르베크나 함부르크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물론 지금의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는 플랑드르도 북유럽 무역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장원 말고 새로운 공간들이 상업 발달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무력을 쓰거나 아니면 금전으로 특허장 등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된 도시 상공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바로 길드입니다. 특히 이 도시의 상인들, 상공업자들은 이 도시의 행정의 운영권을 쥐게 되면서 후에 부르주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길드는 서로를 돕는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자본주의 발달에 조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원의 해체를 보겠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유입됩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주들이 더 이상 농노들의 부역보다는 화폐의 지대를 요구를 하게 되죠. 또 아울러서 14세기에 이르면 유럽 인구의 절반을 앗아갔던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농노 지위가 향상이 되고요. 이제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화폐를 받거나 심지어는 그냥 돈을 받고 해방시키는 게 더 나은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영농민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장원이 해체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영주들은 이런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고 속박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이르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1358년이고요.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입니다. 1381년입니다. 토지를 달라. 그리고 인신의 자유를 달라는 걸 요구를 한 거였죠.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 이런 농민봉기가 다 14세기라는 겁니다. 100년 전쟁과 같은 연도예요. 흑사병도 그렇고요. 장원의 해체 시기, 100년 전쟁, 농민봉기 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일부 영주는 속박을 강화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터지고 농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말 꼭꼭꼭 14세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